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북한이 평양 북동쪽에 새로 만세대 살림집을 건설했다면서 떠들썩하게 준공식을 했습니다. 한밤중에 마치 열병식을 하듯 아파트며 거리마다 조명을 밝게 켜놨는데요. 건물 내부는 한껏 치장한 겉모습과는 좀 달랐다고 합니다. 준공식을 야간에 한 것부터 무슨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김세로 기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북한은 지난 16일 밤 평양시 화성지구 1단계 만세대 살림집 건설을 끝냈다며 준공식을 대대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수도 시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게 될 사회주의 번화가 인민의 새거리가 보란 듯이 건설됐습니다. 환하게 불을 밝힌 주상복합 건물도 보이고요. 똑같은 외관의 40층짜리 건물 2동과 화성지구에서 가장 높다는 60층짜리 건물도 들어섰습니다. 새로 건설된 화성지구 1단계 면적은 150여 정보, 45만 평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일대는 과거 개발이 제한됐던 곳이었다죠. 네, 화성지구에서 직선거리로 3km 안쪽에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놓인 금수산 태양궁전이 있는 만큼 성지처럼 여기며 개발을 제한해왔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만세대씩 5만 세대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해 공사가 시작됐고 올해 초에는 이와 별도로 2단계 건설도 착공했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 일대를 인민의 행복과 사회주의 문명이 개화 만발하는 리상향으로 전변시킬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 민간의 접근이 어려웠던 곳에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민을 위하는 정책을 편다는 걸 선전하려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화려한 조명과 함께 야간에 준공식을 하면서 시각적 효과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물마다 조명을 환하게 켜놓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전력 사정이 괜찮다는 걸 은연중에 보여주려는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작년에도 송화거리 할 때도 이제 야간 점등 모습이 있었거든요. 북한이 이제 전력 사정이 괜찮다고 바깥으로 홍보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건물들을 바로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겉으로 보여주는. 네, 건물 내부도 공개됐나요? 네, 북한은 17분가량의 준공식 영상 중 건물 내부는 단 6초, 2장면만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주방에 가스배관이 없고 대신 휴대용 가스버너를 가져다 놨죠. 환기 장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작년에 준공된 송신송화지구도 내부가 비슷하고 2012년에 준공된 창정거리 아파트 내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이 깃들어 있는 살림집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하나 돌아보신 오히려 2010년에 지은 대동강 주변 예술인 아파트의 내장재와 설비가 더 좋아 보이는데요. 배풍기가 있어서 정말 편리하고 이거 음식을 하고서도 냄새가 이쪽으로 다 빠지니까 정말 좋습니다. 가스배관이 없는 건 평양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인데 집집마다 액화석유가스, LPG 가스통을 들여다놓고 쓴다고 합니다. 가스 시스템이 안 돼 있고 70년대 말 80년대 이제 평양만 가스 공급할 때도 프로판 가스 통으로 공급했거든요. 한 집에 한 5kg, 10kg 이렇게 이제 통으로 공급했습니다. 외관은 화려해졌지만 내부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이네요. 북한 주택이 다 이런 건 아닌데요. 작년에 준공된 보통강변 경루동 주택단지는 좀 다릅니다. 가스배관은 보이지 않지만 주방엔 휴대용이 아닌 가스레인지가 있고 환기 장치도 보이죠. 침실엔 에어컨도 있습니다. 800가구라는 제한적인 선별된 사람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최고급 시설, 그렇지 않은 가정 같은 경우에서는 그 등급에 따라서 취사나 난방이나 이런 거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평양 안에서도 일반 주민이 사는 주택과 특권층이 사는 호화주택단지 시설엔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네. 최근 북한 보도 화면엔 한동안 부각되지 않던 김여정 부부장이 다시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네, 노출 횟수도 늘고 또 자리 배치도 달라졌다던데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죠? 얼마 전 김일성 생일 이른바 태양절을 맞아 북한 내각과 국방성의 체육 경기가 열렸는데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또다시 뜻깊은 체육문화 행사를 하게 된 내각과 국방성 일꾼들의 가슴은 지난 2월 김정일 생일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내각과 국방성 간부 사이 중앙에 김정은 위원장과 딸 김주애가 앉아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김여정 모습도 보이는데요. 2달 전과는 자리 배치가 좀 달라졌네요. 네, 지난 2월엔 뒷줄 구석에 앉았었는데 이번엔 김정은과 김주애 바로 뒤, 화면에서도 잘 보이는 중앙에 앉았습니다. 지난 13일 발사한 화성 18형 보도에서도 김여정은 리설주, 김주애 등과 함께 등장하고 김정은 바로 뒤에 있는 모습이 나오는 등 최근 노출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적들에게 더욱 분명한 안보 위기를 체감시키고 부질없는 사고와 망동을 단념할 때까지 한동안 김여정이 구석에 앉거나 화면에 잡히지 않으면서 일각에선 김여정의 위상이 추락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다수 전문가들은 선전선동을 담당하는 김여정의 자리 배치나 노출 빈도로 위상을 판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김여정은 당시에도 지금도 별 위상 변화 없이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김여정은 선전선동을 담당하고 있고 행사의 이미지 노출을 주로 코디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어떤 배석 자체로 위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대회 스피커 역할도 하고 있죠. 네, 선전선동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담화를 내는 등 대회 스피커 역할도 하는데요. 이달 초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음흉한 정치적 모략으로 핵망상을 꾀한다면서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한 비난 담화도 최근엔 김여정이 전담하다시피 하는데요. 대남 대미 스피커이자 대외 정책의 실세 역할을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김세루 기자 수고했습니다. 북한 군사정찰 위성의 모습이 관영 매체를 통해 처음 공개됐습니다. 네, 북한은 위성 제작은 다 됐고 발사체와 발사장 준비만 되면 곧바로 쏠 수 있다고도 했는데요. 상대의 중요 군사시설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면서 눈 역할을 하는 정찰 위성은 그 자체로 강력한 군사적 수단입니다. 북한의 위성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김윤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딸 주혜의 손을 잡고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았습니다. 김정은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대형 화면 속 금빛 물체는 북한 최초의 군사정찰 위성. 그 옆은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릴 발사체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4월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성 발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북한은 군사정찰 위성은 제작이 완료됐고 위성 발사 방침은 결정됐으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발사할 예정이라고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발사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위성은 고성능 카메라와 지상과 우주를 잇는 통신 탑재체, 전력을 공급하는 태양 전지와 배터리 등으로 구성됩니다. 또 이 위성을 궤도 위에 정확히 쏘아 올릴 발사체 성능이 중요합니다. 북한이 보안상 화면을 일부러 흐려놓았지만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구성품들을 분석해보니 상단부에 태양 전지판 4개가 전력을 공급하고 하단부 정찰용 광학 카메라로 목표물을 촬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성품을 합치면 북한 위성의 무게는 적어도 300kg 이상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액션 휠이라고 아까 반작용 휠이라고 있잖아요. 김정은이의 팔을 이렇게 보고서 길이를 예측을 해보니까 직경이 한 15cm 정도 되겠더라고요. 저 정도면은 300kg 정도 수준 아닐까. 군 부대 등 지상의 중요 시설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는 정찰 위성에서 핵심은 카메라 성능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 정찰 위성 키홀은 자동차 번호판과 얼굴 표정까지 구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성이 이렇게 성능 좋은 카메라들을 모두 탑재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지난해 12월 북한이 발사한 정찰 위성 시험품으로 찍었다는 사진입니다. 서울 도심과 인천항이라고 주장했지만 어디가 어디인지조차 알아보기 힘든 조악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쏘아올릴 정찰 위성에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하려 해도 첨단 장비에 대한 엄격한 국제 제재 때문에 해상도 2, 3m 수준의 카메라를 조달할 수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보통 함선들은 식별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지상의 전차라든지 또는 차량을 정확하게 식별하기는 어렵고 사진을 흔들리지 않게 찍으려면 위성의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 운용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 찍은 사진에서 노이즈를 걸러내고 정밀한 위치 정보를 알아내고 물체를 식별해내는 정보 처리 시스템과 능력, 경험, 인력 등도 필수적인데 전반적으로 북한의 운용 능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입니다. 굉장히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거는 탱크다, 이거는 자동차다, 이것을 갖다가 판별할 수 있는 DB가 엄청나게 구축이 돼 있어야 이게 제대로 해석이 돼요. 이거 종합적으로 다 가야 되는 문제인데
북한이 그거 제대로 못 갔을 것이다. 그동안 6차례 시도한 위성 발사 모두 태양 동기 궤도로 쏘아올린 북한은 이번에도 같은 궤도를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 전지판이 계속 위성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목표물 상공을 정찰하는 시간은 하루 2-3번, 그것도 극히 짧은 시간뿐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위성을 여러 대 쏘아 올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속적으로 수개의 정찰 위성을 다각 배치하여 위성에 의한 정찰 정보 수집 능력을 튼튼히 구축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또 위성 발사용 로켓을 본격 생산하고 위성 발사장 추가 건설도 지시했습니다. 위성 자체의 성능은 검증되지 않은 반면 북한의 위성 발사용 로켓 기술은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이 고체 추진 ICBM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화성 15형하고 17형의 추진체, 액체 추진체는 우주 발사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12년 100kg 규모의 탑재 위성 광명성 3호 2호기를 지구 궤도에 올렸고 2016년에도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위성 로켓 기술이 군사용 중장거리 미사일 기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300kg 정도의 위성체를 지구 궤도에 올리는 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당히 정확하게 들어갔다. 3단 발사체의 3단 성능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군사용 목적 외에도 기상 관측, 통신 위성 등 산업 경제적 목적의 위성 발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전술 핵탄두와 여러 종류의 타격 수단 개발에 이어 상대의 움직임을 정찰하고 타격 목표를 설정하는 눈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위성 발사와 운용에서 번번이 실패한 북한이지만 과학기술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만큼 기술 부족을 극복해 제대로 된 눈을 갖게 된다면 우리에겐 위협적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도 놓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필수 불가결의 우리 무력 강화의 선결적 과업으로 되며 전문가들은 위성 발사 시기를 이르면 이달 말 북한군 찬건 기념일이나 한미 정상회담 무렵, 늦으면 9월 북한 정권 수립일로 잡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랜 시간 공들여온 우주과학 기술의 실체와 기술력도 군사정찰 위성 1호기의 발사를 계기로 드러나게 됩니다. 통일전망대 김유미입니다. 지난 시간 이른바 장마당 세대가 학부모가 되면서 달라져가는 북한 모습 살펴본 데 이어서 오늘은 북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떤 걸 배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북한의 초등학교 교과서 얘기인데요. 혹시 처음에 입학했을 때 어떤 교과서를 공부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따져보니까 초등학교를 입학한 게 40년 전 일이더라고요. 정말 옛날 일인데 그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라는 이 바른 생활이 보통 국어, 도덕, 사회가 이제 합쳐진 교과서인데 그 첫 장을 보면은 뭐 파나 하늘에 우리 태극기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태극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파랑 같이 그렇게 첫 장이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우와, 저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뭐 이거 기억나는데 저는 아직 그 태극기까지 기억이 안 났었는데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아, 진짜요? 영희하고 철수가 나오긴 했어요. 네, 네. 네, 북한은 어떤가요? 네, 북한도 이제 초등학교 때는 국어, 수학, 자연 이런 것도 배우고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어린 시절 네 이렇게 따로따로 세 과목으로 있고 사회주의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예의, 범절 이런 걸 가르치고 음악, 체육 뭐 이렇게 네 이런 과목들이 쭉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 학생들은 어떤 교과서로 수업을 받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엄마, 사교과서들이 정말 좋아요. 이것 봐, 교과서에 로켓도 땅크도 다 있다. 네, 북한 TV가 소개하는 이곳은 새 교과서를 인쇄하는 교육도서 인쇄공장입니다. 북한의 교과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한 초등학교 교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40권, 중학교 때 90권의 교과서를 받는다면서 무상교육 정책을 선전합니다. 학생들은 수학교 전 기간 136권의 교과서를 국가로부터 고조나 다름없이 보장받게 됩니다. 학생들이 받은 교과서만 쌓아놓아도 아마 수학교 학생들의 키는 넘을 것입니다. 저 때는 교과서가 부족해서 선배들이 공부한 걸 저희가 이제 물려받고 그렇게 해서 보고 또 돌려주고 이제 반납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좀 많이 바뀌었네요. 교과서가 저렇게 많이 생산된다고 하는 걸 보니까. 김정은 집권 이후에 교육개혁과 함께 북한 교과서도 바뀌었다는데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일단 2013년에 기존에는 이제 11년 의무 교육이었는데 12년으로 늘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서 교과서도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 보자면 영어 교육하고 컴퓨터 교육 같은 게 좀 강화가 됐고요. 일각에서는 반미가 아주 강하게 작동하는 사회에서 영어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게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고 또 적을 잘 알아야만 그 적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아마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사상 교과가 좀 변화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김정은에 대한 과목도 새롭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새로운 과목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의 사회주의 도덕 그 시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특징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영상에서 잠깐 보였지만 교과서 과목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북한 교과서 얘기할 때 아까 남인희 씨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교과를 좀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암기만 잘해도 대학을 간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정치사상 과목이 다 암기하는 쪽이잖아요. 그 비중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소학교 때는 어린 시절로 들어가요. 그래서 김일성 대원 스님의 어린 시절 이런 식으로 어떤 사건 하나에 집중해서 배우다가 이제 초급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혁명활동이라고 해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배우다가 김일성 대원 스님의 혁명 역사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이제 그 생을 마감한 순간까지 배우는 형식인 거죠. 보통 초등학교 때부터도 일주일에 1시간 이상 배우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어떨 때는 일주일에 막 2시간, 3시간씩 이런 정치사상 과목을 공부할 때가 많습니다. 네, 북한이 2013년 교육제도를 개편하면서 새로 펴낸 교과서. 그 내용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학교에 해당하는 초급 중학교 영어 교과서입니다. 김정은 장군님의 진정한 아들과 딸이 되자라고 영어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고급 중학교 물리 교과서인데요. 북한이 개발한 로켓인 은하 9호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교과서에서 핵과 미사일의 원리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한편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질문인데요. 김일성의 일화를 그린 시 한 편을 지문으로 제시합니다. 초등학교 교과서도 이런 우상화 내용이 들어있나요? 네, 소학교 1학년 때 국어를 이제 가르치는데요. 그때는 아무래도 한글을 처음부터 이제 시작해서 가르치잖아요. 근데 인민군대 될 테야라는 시가 있었어요. 좀 짧은 시인데 이게 외와 위를 가르치는 항목에서 될 테야에 외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인민군대 되겠다라는 어떤 그 의지를 나타낸 시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모음을 이런 쪽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단지 모음을 배우고 싶을 뿐인데. 네, 수학 교과서를 또 보게 되면 이것도 초등학교 과정이긴 합니다만은 김정은 원수님의 배려로 새롭게 선 아파트에서 뭔가 이제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나무 사이 간격을 얼마로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앞에는 우상화 내용이고 뒤에는 수학 문제로 이렇게 잘 결부시켜서 여서에 이렇게 우상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 같습니다. 단지 정치 사상 교과에만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일반 교과에도 이렇게 요소에 그런 우상화라던가 북한의 체제에 대한 선전 내용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북한의 모든 것, 교육, 문화 상관없이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결국 혁명의 위협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인 거거든요. 보통은 교과서 첫 페이지에 뭐 김일성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김정일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직접 인용해서 교과를 왜 배워야 되고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정당화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북한은 교육도 그 아이 개인의 어떤 자기 개발이나 잠재적인 역량을 개발하는 거라기보다는 결국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 혁명가를 만드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새 학기가 시작될 때면 조카들한테 가방이나 학용품을 선물로 주기도 하잖아요. 북한은 어떨까요?
학생들이 우리가 만든 소나무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갑니다. 북한 아이들이 메고 있는 소나무 책가방. 김정은 위원장이 아이들용 책가방에 소나무라는 이름을 붙인 일화가 유명할 정도로 북한에서는 친숙한 책가방입니다. 네, 북한 방송은 이런 가방이나 학용품을 당국이 무상으로 공급한다면서 가방 사태, 가방 풍년이란 말을 합니다. 가방 사태, 가방 풍년. 여기에는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도록 하시기 위해 바쳐오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혼신의 로고가 깃들어 있습니다. 한편 북한 TV는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명절을 맞아서 아이들에게 소나무 책가방, 민들레 학습장과 해바라기 연필 등을 선물로 보냈다며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가방 사태, 가방 풍년 이런 표현이 인상적인데요.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그만큼 이 물자가 부족했었다 하는 걸 반증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에도 가방을 공급해 주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재질이 너무 안 좋았어요. 비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좀 몇 번 책을 한 몇 권만 더 넣으면 막 뜯어지고 그랬어가지고 계속 수리가 안 돼서 한 번은 막 학교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다 걷어서 가져가서 수리를 다 단체적으로 해갖고 온 적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교복도 분명히 내 치수를 재서 가서 만들어 왔는데 입어보면은 막 이 한 뼘 차이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부족한 형편에서 어쨌든 그렇게 나눠주려고는 하지만 어쨌든 질이라든가 이런 게 안 좋고 그리고 내주는 교복도 질이 매우 안 좋아가지고 장마당에서 사 입어야 됐었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무상교육은 북한이 자신의 체제를 선전하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 보통 교육법에 보면은 뭐 교과서랑 학용품이 부족하거나 학교 시설이 낙후돼서 이런 식의 교육 관련 상품을 이용해서 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만큼 북한이 처했던 어려움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걸 이렇게 보통 교육법에 조문에 넣을 정도라면은 그만큼 무상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굉장히 북한 사회가 애를 쓰고 있었구나 그런 점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도 그렇고 북한 교육 환경도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요. 북한 교육 변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북한이 2013년에 12년제로 의무 교육을 만든 이후에 올해가 이제 11년 차가 됩니다. 이제 보면은 북한이 세계적으로 비슷한 소득 수준의 어떤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교육 사정이 나쁘지는 않은 편입니다. 기초 교육이라던가 고등교육의 취약률 같은 것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또 문해율 같은 것들도 문해력도 높다는 분석이 있어서 북한이 나름대로는 교육에 굉장히 애를 쓰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어떤 정치 사상이라던가 특정 인간형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좀 교조적인 부분만 좀 삭제한다면 북한도 교육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정말 김일성, 김정일 혁명 역사를 달달달달 외우고 살았거든요. 여기 오니까 뭐 어디 쓸 데도 없더라고요. 정말 그 아까운 시절을 정말 괜한 공부를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세계 역사라든가 세계 지리라든가 정말 방대하잖아요. 듣다 보면 재밌는 내용도 되게 많고 이런 식으로 조금 변화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북한의 초등학교 교과서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아이들이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교육도 받는 것 같아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남북한 아이들이 모두 평화롭고 행복하게 마음껏 꿈꾸고 배울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요즘, 북한을 가까이에서 조망할 수 있는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도 시민들 발길이 이어진다는데요. 이곳에서 최근 특별한 전시가 시작됐습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서 분단과 화합 그리고 통일을 주제로 인근에 있는 갤러리와 5명의 작가들이 뭉쳐서 기획한 전시라는데요. 이상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2008년 경기도 파주 출판단지의 첫 갤러리로 문을 열었다는 한 전시관. 70년 역사의 출판사를 모태로 한 화랑답게 쉽게 볼 수 없던 한국 미술의 걸작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었는데요. 그 한켠에 정전 70주년을 맞아 새로 꾸며진 전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저도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이쪽에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북쪽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남북 관계라든지. 그래서 제가 언젠간 기회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또 올해도 또 뭔가 의미 있는 일 해보고 싶어서 구름에 가려진 하늘을 촬영한 사진으로 희망을 표현해봤고 밤하늘에 떠있는 특이한 모양의 말풍선은 평화 통일의 염원을 은유적으로 담아 성명서를 냅니다. 밤이라는 시간적인 배경을 같이 남과 북의 현재 상황을 빗대서 설정을 해주셨다고 하세요. 불안한 감정들과 현재 그런 통일에 대한 염원들을 이 말풍선 안에 작가님께서 담아주시고 털로 덮으셔서 작업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수직과 수평, 곡선과 직선의 조화를 추상적으로 표출해 화아버린 통일의 과정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안중근 의사의 얼굴을 그린 후 이를 물감으로 덮은 뒤 특수렌즈로 두 화면이 교차돼 드러나게 한 작품도 눈에 띄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운동가, 애국가이시지만 일본인의 입장으로 바라본다면 일개 테러리스트에 불과한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모순됐다고 느껴서 이렇게 모순된 평가, 모순된 상황 속에 놓여진 인물들을 이런 식으로 렌티큘러 작업을 계속하고 계세요. 이런 작품들이 더 다양하게 펼쳐져 있다는 인근의 오두산 통일 전망대를 찾았습니다. 이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는 저 임진강 넘어 북한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저 북한 땅에도 보시는 것처럼 봄 기운이 완연하게 찾아왔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역시 초록의 기운이 조금씩 올라오던 북한 지역을 조망하는 상춘객들로 전망대는 북적였는데요. 동물만 자체는 똑같네. 여기하고 이쪽은 화려하고 저쪽은 좀 어둡고 그리고 있죠. 이런 남북의 봄을 염원하는 작품들로 통일 전망대 전시장 역시 꽉 채워졌습니다. 먼저 입구는 시민들이 하늘을 찍은 사진들로 꾸며졌고요. 구름 사이의 빗줄기와 그 빗줄기 쏟아지는 하늘 사이를 거닐며 희망을 느껴보게 했습니다. 모든 시민이 합쳐져서 하나됨을 영원하는 희망처럼 가까운 모든 집에 많은 구성원들의 희망이 또 더 나아가서 사회의 희망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국가의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올해 7순이 된 노 작가는 다양한 색채와 모양으로 태극 문양과 한반도를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에서 남북을 상상하고 바라보고 구상하게끔 해봤습니다. 여러 개의 물성이 모여서도 조화를 이루면 하나의 통일된 작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을 전달하고 싶었고요. 이북이 5도, 이남이 8도 해서 13개의 오브제로 이어져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13개가 함께 갈 수 있다라는 아주 강한 저의 소망을 담아본 작업입니다. 태극기를 추상적으로 담아낸 작품도 눈에 띄었고 한반도의 지붕 개마고원을 상징하는 구름에선 검은 비가 내리고 이 비가 떨어지는 캔버스 아래엔 실제 흙을 쌓고 씨앗까지 뿌렸습니다. 인간이 처음에 쑥을 먹었던 그런 거를 떠올리시면서 쑥씨를 뿌리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좀 주시면 햇빛은 안 들어오지만 혹시라도 싹이 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희망이라고 우리가 부르자 이런 생각을 갖고 하셨는데 전시가 시작된 2주 만에 새싹이 났어요. 그리고 김유신 장군이 삼국 통일을 준비했던 장소에서 두 선비가 남북 통일을 염원하며 선보이는 춤사위. 겹겹으로 되어 있는 문을 하나씩 열다 보면 결국 통일의 문도 활짝 열릴 것이란 희망도 실향민 2세 작가의 렌즈에 담겼습니다. 통일을 못 보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저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가고 싶었던 곳이 고향인지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알아요. 아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이야기,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요. 남북의 경계에서 펼쳐진 희망의 메시지들. 남북에 찾아온 완연한 봄 기운과 함께 한반도의 봄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이북 단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두농사인가? 두부소통. 그럴 수도 있잖아. 두벌농사. 어? 맞는 거 같은데? 한 해 같은 땅에서 서로 다른 농작물을 두 번 심어 거두는 농법을 뜻하는 이 모작. 북한에서는 두벌농사라고 부릅니다. 두벌농사에 필요한 복합 비료를 생산하다와 같은 예문이 확인됩니다. 그래 맞아 두벌농사. 이모자가 안 시골서 살았으니까. 오, 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쉬웠습니다. 잘 맞추던데? 요즘 병원마다 독감과 호흡기 감염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다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네, 코로나가 다소 주춤하긴 하지만 손을 잘 씻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